옛날 한양에는 성균관 유생 성유연이 살았습니다. 학식이 높은 유연은 성균관 내에서도 수재 중의 수재였지요. 성균관 내에서 1등은 항상 그의 차지였습니다. 그는 최연소, 최단시간의 초시, 복시, 전시를 거쳐 대과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였지요. 그로 인해 그의 명성은 조정과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장래가 무척 촉망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위 삼으려 하는 조정 대신들이 무척 많았지요. 어느 날 유연은 병조판서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병조판서 장대감은 근엄한 표정으로 유연을 맞이했지요. 그의 옆에는 조카 장윤옥이 단정한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연, 자네는 이 나라 조선의 보배라네. 성균관 최고 수재가 내 조카 사위가 된다니 내 그날만 기다려지는구나. 하하, 대감의 과분한 말씀. 소생은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옵니다. 자네, 너무 늦지 않게 혼인을 서둘러 주시게. 내 자네가 하루빨리 사위가 되는 것을 보고 싶네 그려. 그래요, 오라버니. 올해는 나를 잡으실 거죠? 아버님과 상의하여 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판대감의 조카 장윤옥은 몇 해 전 부모님들끼리 만나 정혼을 약속한 사이였지요. 유연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들끼리 만나 약속을 해버렸기에 유연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연의 가슴 속에는 보고 싶고 그리운 여인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유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유연아. 병판대감께 다녀왔다고. 네, 아버지. 대감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더냐? 대감께서 올해 안으로 날짜를 잡아 달라 하셨습니다. 대감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서둘러 조만간 나를 잡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번에 대과를 장원으로 통과하였으니 할아버지께 가서 인사부터 드리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유연은 아버지 뜻에 따라 말을 타고 할아버지 집으로 가 인사드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직 대제학을 지내신 명망 있는 분이었지요. 그런 할아버지를 유연은 평소 무척 존경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마친 유연은 다시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말도 지친 상태라 유연은 말을 타고 천천히 걷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들판에 웬거지 같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연은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 보았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유연은 거지 여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의식이 없었지요. 아직 젊은 처녀였는데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얼굴은 때 절인 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유연은 거지 처녀를 바로 눕히고 심장에 귀를 대보았지요. 그런데 그녀의 심장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죽지는 않은 듯하구나. 아니 그런데 유연이 거지 처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좋아했던 소윤이었지요. 어려서 마을 아이들과 놀 때면 유연은 항상 소윤의 곁에서 그녀만 따라다녔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는 소윤을 짝사랑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유연은 그녀를 무척 그리워했었지요.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지났어도 유연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지요. 무슨 사연이 있어 그녀가 거지가 되어 쓰러져 있었는지 유연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소윤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어서 정신 좀 차려봐. 소윤이 깨어나질 않자 유연은 소윤을 말해 태호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소윤을 진맥한 의원이 말했지요. 너무 늦었소. 의식이 깨어난다 한들 썩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여. 아니, 무슨 병이길래 석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오. 불치병이여. 그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
의원의 말에 유연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소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지요. 그리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이 되었는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유연의 가슴속에 첫사랑으로 항상 남아있었지요. 공부하다 지치거나 힘들 때면 유연은 항상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곤 하였지요. 언젠가 그녀에게 유연은 훌륭히 성장하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연은 그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소윤이 거지꼴이 되어 죽는다 하니 유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 나리, 이 처녀는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러 힘겹게 그녀를 찾았는데 유연은 그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의원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처녀를 자꾸만 살려달라 부탁하니 그는 무척 난처했습니다. 의술로는 살릴 수 없는 불치병이라 하지 않소. 그래도 세상 어디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소. 내가 아는 것 중에는 그런 건 없소. 혹시나 어디서 만병통치약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방금 만병통치약이라 했소. 어딜 가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요. 의원은 그냥 한 말인데 유연이 꼬치꼬치 물으니 이젠 그가 귀찮기도 하였지요. 의원은 생각 끝에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전설 속의 불로초라면 또 모를까. 지금 이 처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소. 그 불로초는 어디로 가면 구할 수 있는 것이요. 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산신령이 사는 깊은 산속에나 가야 있지 않겠소. 의원은 자꾸 물어오는 유연이 귀찮아 대충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가 포기할 줄 알았지요. 알겠소. 내가 지금 당장 다녀오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이 처녀 좀 잘 보살펴 주시오. 유연의 말에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불로초는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란 걸 모르시오. 그런데 어찌 불로초를 찾겠다는 것이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소. 그러니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소? 유연은 말을 마치자마자 말을 타고 금강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지요. 어린 시절, 그는 마을 노인에게서 금강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쉬지 않고 금강산으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그는 배도 고프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지요. 그리하여 그는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집에 도착하여 주인장을 부르자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노인은 흰 수염과 깊은 주름이 패인 산사람 같았습니다. 젊은이, 이런 깊은 산중에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노인장, 저는 한양에서 온 유연이라 하옵니다. 춥고 배가 고파 도움 좀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유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초가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지요. 그래. 그런데 자네는 무슨 연유로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왔나? 저는 불로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유연의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불로초를 찾아 이곳까지 찾아온 이는 너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목숨을 잃었지. 그들도 저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 대부분은 자신의 장수를 위해 왔거나 큰 돈을 벌려는 목적들이었지. 그런데 너는 어떤 목적으로 불로초를 찾으려 하는 것이냐? 그 말에 유연은 소윤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유연의 말을 묵묵히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 음식을 가져왔지요. 먼저 배를 채우시게. 노인이 내온 음식은 겉보기에 소박했지만 유연이 한 입 먹어보니 그 맛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쓰고 짜고 질겨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유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장,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다는 말이냐? 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새로운 음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도록 참으로 맛있었지요. 유연이 식사를 마치자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소윤을 살려낼 수 있는 불로초입니다. 만약 내가 내게 높은 벼슬을 주고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겠느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소윤을 살리고픈 마음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금은보화 가득한 곳을 내가 네게 알려준다면 어쩌겠느냐? 저는 많은 금은보화보다 오로지 소윤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겠느냐? 제 목숨이 1000년이라 한들 소윤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소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질문을 마친 노인은 유연을 찬찬히 살펴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노인은 유연을 데리고 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저기 보이는 1000길 낭떠러지 아래에 불로초가 있다. 내가 직접 내려가 채취해야 하느니라. 유연은 노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찔한 절벽이고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저기 아래에 정말 불로초가 있습니까? 그렇다. 많은 이들이 저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지. 저 깊은 계곡 아래에는 그들의 시신이 널려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거라. 그 말에 유연은 자신의 죽음보다 소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소윤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유연은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손가락을 파묻고 발끝으로 작은 돌출부를 더듬으며 한 뼘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지요. 그의 손은 바위에 긁혀 피가 흐르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벽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발을 디딘 바위가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자 유연은 간신히 한 손으로 바위 틈을 붙잡고 버텨냈습니다. 이런, 하마터면 떨어질 뻔하였구나. 그런데 그의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붙잡은 손가락이 하나둘 미끄러지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유연은 자신의 죽음보다 소윤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돼. 소윤을 살려야 해. 그 순간 유연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바위를 움켜쥐었지요. 놀랍게도 그의 소나귀에 다시 힘이 돌아왔고 발밑에 새로운 디딤돌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절벽 아래에 도착한 유연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푸른 빛을 내는 이상한 식물을 보았지요. 그것은 금강산 영초록에 묘사된 것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로초란 말인가? 유연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꼭 살려줄게. 그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불로초를 뿌리째 캐냈습니다. 식물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왔고 그 잎에서는 이슬 같은 액체가 맺혀 있었지요. 유연은 주머니에서 1000조각을 꺼내 불로초를 감싸 조심스레 품속에 안았지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어떻게 다시 올라갈 것인가였습니다. 내려올 때보다 올라가는 것이 훨씬 어려웠지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소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절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유연은 너무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안개 사이로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줄을 잡고 몸에 묶어라. 내 진심이 나를 감동시켰느니라. 유연은 노인 덕에 무사히 절벽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유연은 탈진한 상태로 노인의 초가로 돌아왔지요. 그러자 노인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노인장 덕분에 무사히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고맙소, 노인장. 유연은 품속에서 불로초를 꺼내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지금까지 나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이는 너뿐이다. 너의 진심은 나를 감동케 하였느니라.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주변이 갑자기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유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놀라지 말 거라. 나는 금강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불로초는 내가 관리하는 신비로운 약초이지. 아이고, 산신령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유연은 급히 허리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은 그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일어나거라. 내 진심과 용기가 불로초를 얻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노라. 산신령은 유연에게 불로초를 건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약초는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저주도 함께 따르니라. 저주라 함은 어떤 저주를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은 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저주도 감수하겠습니다. 노인은 유연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거라. 유연은 노인장, 산신령에게 큰 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날 며칠을 쉬지도 않고 소윤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갔지요. 그가 의원 집에 들어서자 의원이 마당에서 약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불로초는 찾아왔소. 네, 찾았습니다. 그 말에 의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래. 어디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유연은 품속에서 꽁꽁 감싼 불로초를 꺼내 의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푸른 빛이 도는 불로초를 보고 의원이 깜짝 놀라며 감탄을 하였지요. 이걸 내게 파시오.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천냥, 만냥. 부르는 대로 다 주겠소. 팔려고 구해온 것이 아니오. 소윤 처자는 지금 어디 있어? 의원은 불로초가 아쉬웠는지 유연의 손에 들려있는 불로초만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답답한 유연은 곧바로 의원 집안으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소윤의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연은 소윤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지요.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구나, 소윤아. 소윤의 두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찾았어? 내가 나를 데리고 왔다는 말을 의원에게 들었어. 할아버지 집에 다녀오던 중 우연히 길가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너를 발견했어. 그래서 급하게 의원 집에 데려온 것이야. 그랬군. 헌데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야.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유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연은 품속에서 꽁꽁 싼 불로초를 꺼냈지요. 너 주려고 구해왔어. 그러니 어서 먹어봐. 소윤은 유연이 내민 불로초를 보며 신기하게 생겼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불로초인 줄은 몰랐지요.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 너 주려고 가져온 거니 어서 먹어. 소윤은 유연에게서 불로초를 받아 조금씩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쓴맛이 강했지만 그녀는 유연의 성의를 생각하여 내색하지 않고 뿌리까지 모두 먹었지요. 잘했어. 내가 약초 먹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너무 뿌듯하다.
그런데 너는 집이 어디야? 나는 집이 없어. 그래서 떠돌아다녔어. 그랬구나. 그럼 나와 같이 우리 집 별장으로 가자. 그곳은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 내가 지내기에는 괜찮을 것이야. 유연은 소윤을 말해 태워 한양 근교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윤을 돌보며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 창백했던 소윤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유연이 약을 들고 소윤의 방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소윤이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병들고 쇠약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건강한 소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윤아.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유연. 내 덕분인 것 같아. 내가 준 약초를 먹은 후로 내 몸이 몰라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유연은 너무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는 약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가 소윤을 끌어안았지요. 소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산장에서 만난 노인, 산신령 덕분에 소윤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우리 소윤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소윤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열흘도 안 되어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몰라보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 모든 게 내 덕분이야. 유연은 소윤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건강해진 소윤은 정상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유연은 정원 속 정자에 소윤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라지고 나는 지금껏 너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유연의 물음에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지요. 소윤은 한참을 울고 난 후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영모에 휘말려 유배되셨어. 그리고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셨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우린 관비가 되었어. 그녀는 다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관리들의 부당함을 견디지 못해 도망 나왔어. 그리고 떠돌다 병에 걸리고 쓰러진 것이야. 그랬구나. 내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제부턴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유연은 그녀를 가슴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자신이 겪은 아픔처럼 느껴졌지요. 유연은 소윤의 가슴에 쌓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소윤과 함께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녀 곁에서 많은 대화를 하였지요. 소윤은 그런 유연을 보며 어린 시절 유연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자신을 따라다니며 곁을 지키던 유연이 떠올랐지요. 예나 지금이나 유연은 자신 곁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도 유연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정혼자 장윤옥이었지요. 유연이 갑자기 사라져 보이질 않자 사람을 풀어 유연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유연이 정체불명의 여인과 별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니, 오라버니가 정말 나를 배신한 것일까? 그런데 저녀는 또 누구란 말인가? 화가 잔뜩 난 정혼자 장윤옥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지요. 그 모습을 본 장윤옥은 급히 삼촌 병판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유연 오라버니가 어떤 여자와 미래를 하고 있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병조판서 장대감은 조카의 말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느냐?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연 오라버니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말 거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고 적절히 처리하마. 그런데 이틀 후 병판에게 첩자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지요. 그녀는 다름 아닌 자신이 몰락시킨 가문의 딸이었지요. 아니, 그 여식이 살아 있었다고. 관비로 있다가 도망쳐 죽었다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삼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 말 거라. 그녀를 함경도 금광으로 보내면 그곳에서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날 밤 장대감이 보낸 자객들이 유연이 없는 틈을 타 별장을 습격했습니다. 소유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납치되어 먼 함경도 금광으로 끌려갔지요. 유연이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윤아. 소윤아, 어디 있어? 아무리 불러봐도 소유는 대답이 없었지요. 단지 바닥에 떨어진 소윤의 찢어진 옷 조각만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소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야? 유연은 곧바로 말을 타고 소윤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윤의 옷이 찢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간 것 같았지요. 유연은 소윤에게 자신이 지켜준다 말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꼴이 되었지요. 그녀에 대한 약속도 중요했지만 이미 유연은 소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소윤을 찾아 끝없는 방랑이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두 해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중년이 되었지요. 그래도 그는 소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윤을 대체 어디로 끌고 갔단 말인가?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소윤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주막에서 함경도 금광에 특별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그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함경도 금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부인 척하며 다른 광부들과 함께 금광으로 들어갔지요. 광부들은 줄지어 좁은 갱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연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갱도로 들어갔지요. 너는 새로운 광부로구나. 왜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 감독관은 유연을 향해 채찍을 날렸습니다. 채찍을 맞은 유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지요. 그러자 광부 유연은 아픔을 참고 황급히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고 다른 광부들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오후가 되니 갑자기 감독관의 징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광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일렬로 서기 시작했지요. 오늘 채굴한 금광석을 검사할 것이다. 모두 자신의 바구니를 들고 나와라. 유연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의 바구니에는 금광석이 거의 없었지요. 이대로는 의심을 살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 옆 광부가 자신의 바구니에서 금광석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연의 바구니에 슬쩍 넣어주었지요. 그러자 유연은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너. 바구니를 보여라. 여기 있소. 감독관은 유연 바구니의 금광석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제서야 유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루 일을 마친 광부들이 간소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연은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구석에 앉았지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 광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던데? 혹시 특별 구역의 여인을 찾는 건가? 그 말에 유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특별 구역이라니요.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온 여인이지.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특별 감시를 받고 있거든. 그 말에 유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분명 소윤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유연은 광부 노인에게 소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런, 참으로 안 됐구먼. 그렇다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줌세. 내일 새벽 특별구역에 물 배달이 있네. 그때 내가 자네를 데려가지. 그렇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다음날 새벽, 유연은 노인 광부를 따라 물지개를 메고 특별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잠시 후 안개 사이로 한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저기 저 여인이야. 저 여인이 곧 물을 받으러 나올 것이야. 잠시 후 안개 속에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연은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지요. 소윤, 그런데 소윤의 모습은 10년 전 그대로였지요.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옛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반면 유연은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지요. 유연, 소윤,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두 사람은 다시 10년이 훌쩍 넘어서야 재회를 하였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널 찾기 위해 10년을 넘게 헤맸어. 헌데, 넌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유연은 소윤이 먹은 불로초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안도를 하였지요. 재회 이후 유연과 소윤은 금광 감시의 눈을 피해 몇 차례 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윤아, 조금만 기다려. 이곳을 탈출할 방법을 찾는 중이야. 그래, 알았어. 하지만 특별구역은 항상 감시가 심해. 그런데 그때 동굴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한 젊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지요.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두 분. 유연은 깜짝 놀라 재빨리 앞으로 나서 소윤을 보호하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밀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저는 도와드리러 왔어요. 제 이름은 월하, 감독관의 딸이지요. 아저씨께 두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소윤 씨를 찾아다닌 양반이 있다고. 두 사람의 사랑이 제 가슴에 감동을 주었지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위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죠. 참으로 고맙소. 헌데 당신 아버지는 이곳 감독관인데 괜찮겠소? 제 아버지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예전에 아버지는 조정의 관리였어요. 그런데 병조판서 장대감이 아버지를 이곳 한직으로 유배 보내다시피 쫓아냈죠. 그런 아픔이 있었구려. 아무튼 우리를 빼내준다니 참으로 고맙소. 이곳 금광의 경비 체계는 내가 모두 알고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월하는 바닥에 금광의 지도를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특별구역의 감시탑을 무력화하고 그 다음 북쪽 통로로 이동해야겠군요. 그리고 외부 담장을 넘기 전에 경비병 순찰을 피한 후 산길을 통해 우회하여 달려야겠군요. 유연은 점점 더 복잡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월하가 유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금광에서 채굴한 금을 한양으로 운반하는 마차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그 호송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소윤 씨는 답방번으로, 유연 선생님은 호송 경비병으로 위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야영할 때, 그때 탈출하면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려. 감독관 딸 월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너무 아름다워요. 꼭 잘 되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어요. 월하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당신과 아버지께 위험이 닥치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병판대감에게 언젠가는 꼭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감독관의 딸 월하의 도움으로 금광을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암자의 자리를 잡았지요.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가 되었지만 조금만 손보면 살만한 곳으로는 괜찮겠어. 그래요. 깨끗이 쓸고 닦으면 괜찮을 것 같아. 유연과 소유는 폐허가 된 암자를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청소를 해놓고 보니 그런대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았지요. 청소를 마친 유연은 잠시 앉아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유연, 무슨 생각을 그리 해?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어. 유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지요. 그는 이미 중년이 되어버린 자신과 소윤의 변함없는 젊음을 비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 요기를 마치자 소윤이 유연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10년 전 내게 준 약초가 궁금해. 그 약초를 먹고 난 후 내 병은 말끔히 나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 모습은 그대로야. 소윤의 질문에 유연은 망설였습니다. 소윤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 않는다는 것을 안 순간 그녀는 충격을 크게 받을 게 분명했지요. 소윤, 그것은 산삼과 비슷한 약초야. 네게는 산삼보다 그 영초라는 약초가 잘 맞는다고 했어. 그 말에 소윤은 뭔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일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상처가 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아물고 아프지도 않아. 그래서 겁나.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닌 것일까? 소윤의 걱정에도 유연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광에서 열병이 돌았을 때도 나만 걸리지 않았어. 때로는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혼란스러워. 유연은 말없이 소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충격 때문에 유연은 걱정이 되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 유연이 말했습니다. 소윤, 아무래도 부모님 댁에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가지 못해 부모님께서 걱정이 크실 것 같아. 그래, 유연. 내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내 부모님께서도 너를 무척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유연은 소윤과 작별하고 홀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소윤은 도망자였으므로 사람들 눈에 띄면 위험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에 걸쳐 한양에 도착한 유연은 부모님을 찾아가 사죄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많이 놀랐지만 유연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수긍을 하였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앞날이 창창하던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이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돌아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유연이 돌아왔다는 말을 정혼자 장윤옥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유연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유연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무엇이라? 유연 오라버니가 돌아왔다고? 도대체 오라버니는 어딜 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일까? 밀정에게 보고를 받은 장윤옥은 서둘러 병판대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판대감은 관병을 옛날 한양에는 성균관 유생 성유연이 살았습니다. 학식이 높은 유연은 성균관 내에서도 수재 중의 수재였지요. 성균관 내에서 1등은 항상 그의 차지였습니다. 그는 최연소, 최단시간의 초시, 복시, 전시를 거쳐 대과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하였지요. 그로 인해 그의 명성은 조정과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장래가 무척 촉망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위 삼으려 하는 조정 대신들이 무척 많았지요. 어느 날 유연은 병조판서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병조판서 장대감은 근엄한 표정으로 유연을 맞이했지요. 그의 옆에는 조카 장윤옥이 단정한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연, 자네는 이 나라 조선의 보배라네. 성균관 최고 수재가 내 조카 사위가 된다니 내 그날만 기다려지는구나. 하하, 대감의 과분한 말씀. 소생은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옵니다. 자네, 너무 늦지 않게 혼인을 서둘러 주시게.
내 자네가 하루빨리 사위가 되는 것을 보고 싶네 그려. 그래요, 오라버니. 올해는 나를 잡으실 거죠? 아버님과 상의하여 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판대감의 조카 장윤옥은 몇 해 전 부모님들끼리 만나 정혼을 약속한 사이였지요. 유연은 혼인할 생각이 없었지만 부모들끼리 만나 약속을 해버렸기에 유연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연의 가슴 속에는 보고 싶고 그리운 여인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유연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유연아. 병판대감께 다녀왔다고. 네, 아버지. 대감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더냐? 대감께서 올해 안으로 날짜를 잡아 달라 하셨습니다. 대감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서둘러 조만간 나를 잡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번에 대과를 장원으로 통과하였으니 할아버지께 가서 인사부터 드리고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유연은 아버지 뜻에 따라 말을 타고 할아버지 집으로 가 인사드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직 대제학을 지내신 명망 있는 분이었지요. 그런 할아버지를 유연은 평소 무척 존경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마친 유연은 다시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말도 지친 상태라 유연은 말을 타고 천천히 걷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들판에 웬거지 같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연은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 보았지요.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유연은 거지 여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의식이 없었지요. 아직 젊은 처녀였는데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얼굴은 때 절인 물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유연은 거지 처녀를 바로 눕히고 심장에 귀를 대보았지요. 그런데 그녀의 심장이 희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죽지는 않은 듯하구나. 아니 그런데 유연이 거지 처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좋아했던 소윤이었지요. 어려서 마을 아이들과 놀 때면 유연은 항상 소윤의 곁에서 그녀만 따라다녔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는 소윤을 짝사랑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유연은 그녀를 무척 그리워했었지요.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지났어도 유연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지요. 무슨 사연이 있어 그녀가 거지가 되어 쓰러져 있었는지 유연은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소윤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어서 정신 좀 차려봐. 소윤이 깨어나질 않자 유연은 소윤을 말해 태호 의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소윤을 진맥한 의원이 말했지요. 너무 늦었소. 의식이 깨어난다 한들 썩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여. 아니, 무슨 병이길래 석 달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오. 불치병이여. 그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 의원의 말에 유연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소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지요. 그리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이 되었는지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유연의 가슴속의 첫사랑으로 항상 남아있었지요. 공부하다 지치거나 힘들 때면 유연은 항상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나곤 하였지요. 언젠가 그녀에게 유연은 훌륭히 성장하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연은 그 때문에 미친 듯이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소윤이 거지꼴이 되어 죽는다 하니 유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 나리, 이 처녀는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러 힘겹게 그녀를 찾았는데 유연은 그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 의원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처녀를 자꾸만 살려달라 부탁하니 그는 무척 난처했습니다.
의술로는 살릴 수 없는 불치병이라 하지 않소. 그래도 세상 어디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소. 내가 아는 것 중에는 그런 건 없소. 혹시나 어디서 만병통치약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방금 만병통치약이라 했소. 어딜 가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요. 의원은 그냥 한 말인데 유연히 꼬치꼬치 물으니 이젠 그가 귀찮기도 하였지요. 의원은 생각 끝에 대충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전설 속의 불로초라면 또 모를까. 지금 이 처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소. 그 불로초는 어디로 가면 구할 수 있는 것이요. 나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산신령이 사는 깊은 산속에나 가야 있지 않겠소. 의원은 자꾸 물어오는 유연이 귀찮아 대충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가 포기할 줄 알았지요. 알겠소. 내가 지금 당장 다녀오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이 처녀 좀 잘 보살펴 주시오. 유연의 말에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불로초는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것이란 걸 모르시오. 그런데 어찌 불로초를 찾겠다는 것이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소. 그러니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소? 유연은 말을 마치자마자 말을 타고 금강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지요. 어린 시절, 그는 마을 노인에게서 금강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쉬지 않고 금강산으로 달려갔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그는 배도 고프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런데 해질녘,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작은 오두막집이 보였지요. 그리하여 그는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집에 도착하여 주인장을 부르자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노인은 흰 수염과 깊은 주름이 패인 산사람 같았습니다. 젊은이, 이런 깊은 산중에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노인장, 저는 한양에서 온 유연이라 하옵니다. 춥고 배가 고파 도움 좀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유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초가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지요. 그래. 그런데 자네는 무슨 연유로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왔나? 저는 불로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유연의 말을 듣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불로초를 찾아 이곳까지 찾아온 이는 너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목숨을 잃었지. 그들도 저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 대부분은 자신의 장수를 위해 왔거나 큰 돈을 벌려는 목적들이었지. 그런데 너는 어떤 목적으로 불로초를 찾으려 하는 것이냐? 그 말에 유연은 소윤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유연의 말을 묵묵히 듣다가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 음식을 가져왔지요. 먼저 배를 채우시게. 노인이 내온 음식은 겉보기에 소박했지만 유연이 한 입 먹어보니 그 맛이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쓰고 짜고 질겨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유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장,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다는 말이냐? 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새로운 음식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도록 참으로 맛있었지요. 유연이 식사를 마치자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유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소윤을 살려낼 수 있는 불로초입니다. 만약 내가 내게 높은 벼슬을 주고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겠느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소윤을 살리고픈 마음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금은보화 가득한 곳을 내가 네게 알려준다면 어쩌겠느냐? 저는 많은 금은보화보다 오로지 소윤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고
천년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겠느냐. 제 목숨이 1000년이라 한들 소용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소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가옵니다. 질문을 마친 노인은 유연을 찬찬히 살펴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노인은 유연을 데리고 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저기 보이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에 불로초가 있다. 내가 직접 내려가 채취해야 하느니라. 유연은 노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아찔한 절벽이고 안개가 자욱했는데 그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저기 아래에 정말 불로초가 있습니까? 그렇다. 많은 이들이 저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지. 저 깊은 계곡 아래에는 그들의 시신이 널려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거라. 그 말에 유연은 자신의 죽음보다 소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소윤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유연은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에 손가락을 파묻고 발끝으로 작은 돌출부를 더듬으며 한 뼘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지요. 그의 손은 바위에 긁혀 피가 흐르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벽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발을 디딘 바위가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자 유연은 간신히 한 손으로 바위 틈을 붙잡고 버텨냈습니다. 이런, 하마터면 떨어질 뻔하였구나. 그런데 그의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붙잡은 손가락이 하나둘 미끄러지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유연은 자신의 죽음보다 소윤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돼. 소윤을 살려야 해. 그 순간 유연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바위를 움켜쥐었지요. 놀랍게도 그의 소나귀에 다시 힘이 돌아왔고 발밑에 새로운 디딤돌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절벽 아래에 도착한 유연은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푸른 빛을 내는 이상한 식물을 보았지요. 그것은 금강산 영초록에 묘사된 것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로초란 말인가? 유연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꼭 살려줄게. 그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불로초를 뿌리째 캐냈습니다. 식물에서는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왔고 그 잎에서는 이슬 같은 액체가 맺혀 있었지요. 유연은 주머니에서 천조각을 꺼내 불로초를 감싸 조심스레 품속에 안았지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어떻게 다시 올라갈 것인가였습니다. 내려올 때보다 올라가는 것이 훨씬 어려웠지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소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절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유연은 너무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안개 사이로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줄을 잡고 몸에 묶어라. 내 진심이 나를 감동시켰느니라. 유연은 노인 덕에 무사히 절벽을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유연은 탈진한 상태로 노인의 초가로 돌아왔지요. 그러자 노인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노인장 덕분에 무사히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고맙소, 노인장. 유연은 품속에서 불로초를 꺼내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지금까지 나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이는 너뿐이다. 너의 진심은 나를 감동케 하였느니라.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의 주변이 갑자기 신비로운 푸른 빛으로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유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놀라지 말거라. 나는 금강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불로초는 내가 관리하는 신비로운 약초이지. 아이고, 산신령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유연은 급히 허리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은 그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일어나거라. 내 진심과 용기가 불로초를 얻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노라. 산신령은 유연에게 불로초를 건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약초는 생명을 구할 수는 있지만 저주도 함께 따르니라. 저주라 함은 어떤 저주를 말씀하시는지요? 그것은 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소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저주도 감수하겠습니다. 노인은 유연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루거라. 유연은 노인장, 산신령에게 큰 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날 며칠을 쉬지도 않고 소윤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려갔지요. 그가 의원 집에 들어서자 의원이 마당에서 약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불로초는 찾아왔소. 네, 찾았습니다. 그 말에 의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래. 어디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유연은 품속에서 꽁꽁 감싼 불로초를 꺼내 의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푸른빛이 도는 불로초를 보고 의원이 깜짝 놀라며 감탄을 하였지요. 이걸 내게 파시오. 달라는 대로 다 주겠소. 천냥, 만냥. 부르는 대로 다 주겠소. 팔려고 구해온 것이 아니오. 소윤 처자는 지금 어디 있어? 의원은 불로초가 아쉬웠는지 유연의 손에 들려있는 불로초만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답답한 유연은 곧바로 의원 집 안으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소윤의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연은 소윤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지요.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식이 돌아왔구나, 소윤아. 소윤의 두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찾았어? 내가 나를 데리고 왔다는 말을 의원에게 들었어. 할아버지 집에 다녀오던 중 우연히 길가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너를 발견했어. 그래서 급하게 의원 집에 데려온 것이야. 그랬군. 헌데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야. 소윤은 눈물을 닦으며 유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연은 품속에서 꽁꽁 싼 불로초를 꺼냈지요. 너 주려고 구해왔어. 그러니 어서 먹어봐. 소윤은 유연이 내민 불로초를 보며 신기하게 생겼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불로초인 줄은 몰랐지요.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그래. 너 주려고 가져온 거니 어서 먹어. 소윤은 유연에게서 불로초를 받아 조금씩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쓴맛이 강했지만 그녀는 유연의 성의를 생각하여 내색하지 않고 뿌리까지 모두 먹었지요. 잘했어. 내가 약초 먹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너무 뿌듯하다. 그런데 너는 집이 어디야? 나는 집이 없어. 그래서 떠돌아다녔어. 그랬구나. 그럼 나와 같이 우리 집 별장으로 가자. 그곳은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 내가 지내기에는 괜찮을 것이야. 유연은 소윤을 말해 태워 한양 근교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윤을 돌보며 그녀의 곁을 지켰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 창백했던 소윤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유연이 약을 들고 소윤의 방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소윤이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병들고 쇠약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건강한 소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윤아.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유연. 내 덕분인 것 같아. 내가 준 약초를 먹은 후로
내 몸이 몰라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유연은 너무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는 약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달려가 소윤을 끌어안았지요. 소윤이 살 수